심리 멘토링 김지우 저자는 체면 전문가고 자기개발 컨설턴트 드림웰 심리상담 원장이고 이렇게 명인 인정. 김지우는 자기 자신의 온갖 심리적인 증상이 있었던 환자였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그런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심리에 대해 공부하고 명상이나 체면 그리고 등등등등 이렇게 각종 종교에 이르기까지 심리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온갖 기법들을 두루 섭렵했다. 그렇죠? 약한 뿌리를 튼튼하게 토양도 좋게 바꾸는 것이 근본 치료다. 나는 트라우마 치료와 자기 개발을 병행하여 상담을 진행을 한다. 했네요. 모든 경험은 자원이다. 나는 만 4년 전에 심리상담센터를 개원했고 그 전까지 내가 해온 또 문인으로서 글을 쓰는 것과 신문, 잡지, 편집 이렇게 해왔다. 마음의 심리치료. 심리치료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은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한다. 그만큼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이긴 하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령화 시대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예? 고령화 시대에 살 수 있을까?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 멘토링은 심리 증상의 종류는 트라우마가 불러일으키는 심리적인 증상들은 다양하지만 정서적인 무게중심에 따라서 크게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나눌 수 있다. 정서적인 무게중심이 아래로 향해 있으면 우울장애에 속하고 위로 향해 있으면 불안장애에 속한다. 우울장애로는 우울증, 무기력증, 자살 충동 등이 있으며 불안장애는 피해망상증, 강박증, 각종 공포증과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있다. 삶에 대한 동기 약화. 우울장애의 특징은 우울장애는 모든 일상에서 의욕이 감퇴되는 특징을 지닌다. 매사에 흥미가 없고 일을 미루거나 작거나 대전인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다. 가벼운 증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저절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자살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사회 부작용 강화, 대인관계가 악화되고 대부분의 심리 증상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생긴다. 대인기피증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신경증의 일종이다. 언론에서도 종종 보도되듯이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 대인관계로 갈 정도로 심한 증상이기도 하다. 대인기피증은 발표공포증, 시선공포증과 함께 사회공포증으로 분류가 된다. 사회공포증의 원인으로는 실제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을 꼽을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왕따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피해를 입게 되면 또 다시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미리 걱정을 하게 된다. 나처럼 증상이 심한 경우에도 치유가 되나요? 트라우마 치유 과정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치유받기 위해서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내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건, 사고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심리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적인 추세가 배경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심리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상담의 성격은 라포 형성에 달려있다. 심리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라포라고 한다. 이 라포 형성이 잘 되면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문제 해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담의 효율성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상담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정신분석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의사였던 프로이드가 창안한 심리기법이며 주요 키워드는 자유연상, 무의식 리비도, 심리적인 방어 기제 등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영유아기 때의 본능적인 욕구, 먹고 배설하는 것과 특히 성적인 욕구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래서 리비도라든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성립하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생물학적으로 무능력하고 심리적으로 의존기에 속한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가 자녀의 모든 행위를 돌보게 되며 역할은
어린 시절의 탐색과 심리방어 기제 파악, 실제 상담에서 정신분석은 내담자의 영유아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열등감, 강박증, 무기력증, 사회공고증 등등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다. 체면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깊이 이완된 상태에서는 아주 어릴 때 심지어는 첫돌 이전의 기억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어떤 기억은 너무 끔찍해서 의식적인 수준에 떠올리기 힘들게 억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착 이론. 영국의 정신분석가이자 정신과 볼비에 의해서 예착 이론은 영어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그런 안전기지 역할, 예측 분리 등이다. 존 볼비는 표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자 심리적인 또 야콥슨 인생 8단계의 발달론을 제시한 에릭 로렌스 등이 연구에 힘입어서 애착 이론이 정립이 되어졌다. 유아원 애착 이론. 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인지치료와 행동치료의 합성어이며 주요 키워드는 이해와 수용, 인지도시, 메타플레임, 또 타을감각, 점진적인 이완법 등이다. 인지행동치료는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인 신념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기법으로서 현재 심리상담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지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지도를 통해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내면의 지도가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 도덕.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다. 인지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담자의 균형 감각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다. 예를 들면 부자는 건강이 더 좋은 것이라는 관점을 불특정 다수인들은 거의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난하고 병든 것이 나쁜 것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만약에 상담자가 이런 관념을 갖고 있다면 가난하고 병든 내담자를 상담하는 일이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인지치료에는 저항이 따른다. 사람은 익숙한 방식에 기르는 습성이 있다. 언급한 대로 인지치료는 왜곡된 신념체계, 즉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는 틀을 바로 잡는 과정이다. 모든 심리치료의 중심에 인지치료가 있다. 나는 모든 심리치료의 중심에 인지치료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했다. 이것이 이것저것마저 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컴퓨터를 해서 하나만 딱 바꾸면 된다. 체면은 시술자가 유도하는 방식으로 비시술자의 무의식에 접근해서 트라우마의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하는 과정이며 주요 키워드는 몸과 마음의 이완과 암시, 무의식 탐색이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억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 상태에서 그 기억의 정보들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무의식 속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 상태에서는 억눌린 기억의 정보가 감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분노, 불안, 우울, 자기연민, 결벽증, 대인기피증 등 파괴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체면 유도 과정과 트랜스 상태. 체면은 시술자가 피술자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유도 과정으로 시작한다. 체면 유도 과정은 대개 숫자를 10에서 1까지 거꾸로 세거나 한다. 체면 유도 과정을 통해서 비시술자의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 정신이 몽롱한 트랜스 상태에서는 무의식, 사람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트랜스 상태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트랜스. 체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최근에 TV 매체에서 오락 편성해서 전생에 대해서 금방 고쳐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말하자면 체면은 만능이 아니다. 그리고 전생대행이나 빙의와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그것은 체면시술자나 피술자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믿음. 만약 체면시술자가 전생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피술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고, 영어한 기법은 NLP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 앞에 상승의 영화관이 있다. 그리고 영화가 상상되고 관객이 있고 영화의 주인공은 나이다. 그래서 나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등상을 받았다면 그때 내 눈에 보였던 장면들, 아침조에 또 선생님들 또 상장을 받는 거와 박수 소리 이런 것들을 또 올려서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죠? 이미지 트래닝.
영어관계법은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 아주 활용하지만은, 자, 국가대표인 NC는 800m가 주 종목의 육상선수, 목표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NC는 올림픽 결승전 파이널에서 출발선에 있다. 드디어 달리기를 시작한다. 100m, 200m.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게 금메달이다. 환호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뇌의 특성은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NLP에서는 이것을 응용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 개발에 자주 사용한다. 뇌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 업무는 편안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뇌는 주어와 상관없이 편안하다라고 말만 인지한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치료하는 말을 잘 쓸 수가 있다. 예컨대 나는 편안하다라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체면에서 많이 활용한다. 편안해집니다. 내는 명사에 예민하다. 게임하지 마라라는 말에서 게임의 명사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게임을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 걷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문장의 내용은 상관없이 걷기가 생각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개발의 촉매제 NLP는 1970년 80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선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유는 NLP가 언어와 상상 그리고 오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성공하게 대한 서적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상상의 꿈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메타 모델과 밀턴 모델. NLP에서는 언어는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이다. 그리고 메타 모델과 밀턴 모델은 NLP의 대표적인 화법에 속한다. 메타 화법은 왜? 라는 연속된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인지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려고 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왜 당신을 괴롭히려 할까요? 라고 묻고, 모든 행동은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 습관을 변화시키도록 한다. NLP에서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밑바닥에 긍정적인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행동에는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다 라든가, 술에 취해서 평소에 억누른 감정을 해소하고 싶다, 또 담배를 피울 때 나는 긴장을 풀고 싶다 라는 이런 의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EFT는 한의학의 경락 이론을 응용해서 시제의 특정 타점을 두드리며 수용학원을 반복적으로 말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막힌 기와 감정을 풀어주는 심리치료 기법이며, 주요 키워드는 자기수용, 수용학원, 태핑 등등이다. 한의학에서 사람이 아픈 것을 기와 혈이 막힌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 기막힌 기와 혈을 풀어주면 낫는다고 주장하며 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침과 뜸을 사용을 한다. 수용학원 만드는 방법. 수용학원은 마음의 경락이 막힌 것을 풀어주는 말로 하는 태핑이라고 할 수 있다. 수용학원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을 말하고, EFT의 기본 과정은 문제를 확인하고 수용학원을 만들고 또 연상어구를 반복하고 뇌를 조절하려고 이렇게 먼저 자신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실제 상담에서의 활용 방법은 나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EFT를 자주 활용한다. 대개는 초기 상담 이후에 EFT를 실시하는데 내담자에게 태핑 포인트와 태핑을 방법을 알려주고 수용학원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준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내담자와 함께 EFT를 실행한다. 나는 비록 사람들 앞에서 서면은 지나치게 긴장하지만 이런 내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키가 작고 뚱뚱하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이렇게 화면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어폰을 끄고 30초만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화면 속에 공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공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려보고, 눈을 뜨고 계속 안구 운동을 해도 괜찮고 중간에 눈을 감고 소리만 집중해도 되고, 영상이 끝나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간 더 느껴보도 되는 거. 이렇게 뉴로 피드백은 뇌파 측정 장비를 활용해서 뇌파의 자극을 통해 뇌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뇌 훈련 기법이며, 주요 키워드는 특정 뇌파의 활성화를 통한 집중력 향상, 심신이완, 자신감 증진 등이다. 근래에 들어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뇌가 우리의 신체는 물론 감정과 기분, 이성적인 모든 활동을 관장하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임을 이미 오래전에 입증한 사실이다. 그리고 간질, 치매, 알츠하이머와 같은 증상이 뇌의 특정 부위의 손상 때문이라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에 속한다.
뇌파와 호흡, 심장박동이 동시에 빨라진다. 우리가 뇌파와 심장박동을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호흡은 우리의 의도적인 노력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은 자신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왔다. 하지만 현재 이르러서는 뇌파도 호흡처럼 조절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뉴로 피드백을 위한 장비를 사용하면 뇌파 조절이 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뇌파 학습기가 유행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명상 테라피. 명상은 호흡 조절과 심신의 이완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다. 호흡은 간을 열고 길게 한다. 명상 중에 만난 이에서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의 명상을 하고 있다. 내가 명상을 통해서 또 불교는 명상과 관련된 책그 세상에서 또 이런 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 명상 중에서 파동의 법칙은 모든 생기체는 고유한 짜증의 파동을 지니고 있다. 파동은 우주와 내가 교감을 주고받는 신호이다. 파동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 남과 여 등등 이렇게 완전한 합일. 가족 세우기. 가족 세우기는 독일의 버트 힐링거 박사가 창안한 기법이며 주요 키워드는 사랑의 질서, 운명, 정정, 책임 돌려주기, 진실과 스토리, 내면 진술 문장, 해결 진술 문장. 가족 세우기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왜곡된 질서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생성된다고 전제한다. 사랑의 질서.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존재이다.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족 세우기에서는 이것을 사랑의 물줄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랑의 물줄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표현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 중에 내리사랑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신이 받은 만큼 보답을 해야 한다는 부모에 대한 의무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자녀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위치를 지어야 한다는 중압감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자신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기를 박탈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시달리게 된다. 박탈당한다, 버림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부담스러워지고 나는 내 자신을 항상 중요한 사람으로 세우려겠다.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란 자신이 나보다 큰 사람 또 남들 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내가 남들보다 크거나 위에 있다면 사소한 결정도 못마땅해. 그래서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호포노포노의 원리, 세상과 공유된 기억을 정화한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면은 화를 내면서 또 참을 것이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스트레스 해소 방에서 또 야구 방경으로 뭐 화풀이 한다든가.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내가 겪은 거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렵다. 호포노포노는 우리의 인식을 다음 4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1단계 신성한 존재다. 초의식 단계다. 의식 단계다. 또 무의식, 또 운이 필리.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우환이라는 의식의 작용을 크게 받고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한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무의식이 일한다. 누구의 문제인가? 내 경우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불화, 요즘은 부모가 떨어져서 할아버지 이렇게 생활하는데 남과 다르다는 것이 깨달았고 남과 다르다 그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게 다르다. 기억으로 살든지 영감으로 살든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영어 마케팅의 장을 불리는 영국 바이텔이 휴리엔 박사를 만나서 노포노 배우를 가진 과정에서 호포노포노의 비밀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식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기억으로 살든지 영감으로 살든지. 영화 시크릿에서 출연했던 그런 자기계발서와 성공하고 역대급 저자이기도 하다. 그동안의 의지와 상상을 강조했고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인 상상과 오감을 잘 활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논리로 많은 사람에게 성공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했다. 호포노포노는 영감으로 사는 삶을 중시한다. 오염된 것은 정화, 감염된 것은 치료한다. 이렇게. 자, 통찰치료. 트라우마에 있어서 통찰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각 치유 기법들이 통찰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명상 테라피와 가족 세우기 그리고 호포노포노를 대표적인 통찰 기법으로 선정하고 통찰 치료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군요.